네, 정치인생 톡으로 끝장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 기간이라서 너무 정신 없으시죠? 네, 바쁘죠. 네, 캠프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캠프의 키워드가 현장 경청 통합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잊지 말고 네, 각 지역구 챙겨라. 네,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은 자기 지역에서 득표를 최대한 높이고 높이는 방법으로서 경청을 해라. 네.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예, 예. 경제도 힘들고 네. 비상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이재명 후보에 바라는 말을 자꾸 들어라. 네, 듣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 통합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강원도, 경북 이런 우리 그쵸. 민주당이 어려운 동네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골목골목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는 그 세 가지 키워드 현장, 경청, 통합 네. 맞게끔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 첫 번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기환송의 대법원 규탄 집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저희 구글 폼에서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공개 요청 이 부분에 대한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70만 가깝게 네, 서명이 아까 이어졌다고 53만까지 합니다. 봤는데 예, 70만이 예. 넘었네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봐도 사실 졸속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부터는 국민의 시간이거든요. 네, 이제 파면 선고가 되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6월 3일 날 조기 대선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는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할 시간을 주고 또 투표를 통해서 그 리더를 뽑는 거죠. 예,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대법원이 끼어든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고 기각이다. 그쵸.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1심과 예상했어요. 2심이 어긋나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어긋난다라는 것은 대법관들도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어느 법률가들이 생각하기에도 2심의 연속 아니겠냐. 네.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 네, 짧은 기간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2심을 번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죠. 네. 다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 회부된 것을 당일에 전원 합의부로 바꾸고 또 그날 1차 네. 심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이틀 뒤에 2차 심리해서 네. 거기서 결정을 내고 7일 뒤에 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뭔가 목적이 있는 그렇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네.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고 그 그림을 대법원이 성공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들이 선택할 권한도 뺏어간 거고 그리고 대법원이 마치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꾸겠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내부의 심정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된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역사에서 이런 오점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맞습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저희가 보통 5, 600명 입당을 하거든요. 네. 탈당자가 물론 있고. 네. 근데 무려 최근에 5,000명씩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평소 입당자의 10배가 지금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당원들이 움직임인 것 화나는 같은데. 것뿐만 아니라 네, 네. 국민들이 화가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는 거죠. 5천원 당비 내면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이건 정말 옳지 않다. 네. 왜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느냐.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뽑을 시간인데 너희들이 네. 왜 간섭해? 네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이후부터도 첫 기일이 굉장히 빨리 잡혔고 그렇죠. 진행되는 그 면면을 보면 아 이거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은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4시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그걸 결정하는 의원총회 그렇죠. 중인가요? 네, 조희태 아. 대법원장에 관련된 네. 탄핵을 우리 의원들이 전체 중지를 모아 나가기 위해서 4시에 의원총회를 4시부터. 하고 있고 예. 어제 예. 더민초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발표한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것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네. 상고를 재상고죠. 그렇죠. 재상고를 할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 7일 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맞습니다. 제출합니다. 예, 예. 그러면 총 2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월 15일에서 27일 더하면 6월 10며칠이 될 겁니다. 네네. 따라서 6월 3일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렇죠. 해석인데 네. 지금 대법원이 돌아가는 상식의 선을 상황이.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말 기발한 법 기술을 활용해서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상에 어떤 꼼수가 있을지 그것을 이제 면밀히 우리 의원들과 또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상고를 결정하는 7일은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7일 이내에. 그거는 네. 이제 만일에 유죄가 나면 이제 우리의 옵션이니까 우리가 7일 정도 해서 상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고 이유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정말로 뭘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즉시 상고 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또 학자들과 의견이 있나요? 교수들의 의견이 예, 있고 예, 또 우리 예. 국회의원들도 일부 예. 그 의견에 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존의 대법원의 이런 판결의 관례를 본다 그러면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6월 3일 이후에 결정 날 거니까 이번에는 탄핵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대선을 이기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 야 대법원이 믿을 수 있냐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상고 이유서를 바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상고 이유서 제출 안 받고 바로 기각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좀 더 법률 전문가들끼리 좀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데 예. 너무 우리가 6월 3일 이전에 뭔가 내려질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쪼그라들 필요는 또 없다. 네, 그런 네. 말씀을 또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일단은 이런 네.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카이로스님은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긍정의 힘님께서는 우리도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지금 대법원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건 분명한 그래서 거죠. 그에 그러다 반하는- 보니까 아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27일이 경과돼야 되는데 27일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다. 그쵸.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법학 전문가들과 변호사들 또 우리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4시부터 이루어질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될지.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아마 제대로 된 논의 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당원들에게 전파가 되겠죠. 네. 이 댓글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의 그 심정을 좀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예,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는 하고 네.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불안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워낙 대법원이 하는 짓을 못 믿으니까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작용 반작용이 항상 있으니까 네네, 역풍이 또 우리 있을 수 있다 지도부들은 이거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예. 그것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하루 이틀 의사결정 넣는 것을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탄핵 발의를 언제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7일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선고 기일이 통제가 될 겁니다. 예, 예. 언제 선고하겠다. 예. 그럼 그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탄핵을 통과시키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정교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믿습니다. 네, 잘 하리라고. 알겠습니다. 제 국민의 후보고 사실 국민의 선거인데 이런 그렇죠.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상황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본인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예. 스스로가 이 자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네네. 국가가 부여한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사물이었지만 네. 대법원도 그동안에 사실 군사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많이 침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 지금 대법원이 나름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네. 자리매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대법원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고민해야 되는데 네. 이번 건은 도저히 이해도 안 그렇죠. 가고 예.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맞아? 네.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네.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논리에 자기들이 취해갖고 네. 어떻게 보면 망상 아니겠어요? 이것도 윤석열 망상과 같은 알겠습니다. 건데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일단은 다양한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럼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뭐 수락 연설이라든지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씨에 대한 약간 이제 옹호의 발언들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 본인에게 절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DNA가 그런 거죠. 네. 사실 뭐 한덕수나 김문수나 다 윤석열 아바타 아니겠어요? 네. 예, 특히 김문수는 정강훈 아바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관심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김문수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은 비상경과 내란을 일으킨 반민주 세력을 척결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 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그렇죠. 염원인데 명색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대권 후보들이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또 군림하려고 그러고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제의 원칙을 철저히 저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쪽은 국민의힘 후보, 한쪽은 무소속 후보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겨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저는 참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죠.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누가 더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잘 모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 정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전략적 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러면서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아직도 비상경이 잘했니 못했니 탄핵이 옳니 그러니라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로 있으니 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하면서도 뭐 국민들로부터는 버림받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까지 지배하면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표 얻으려고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박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이야기는 또 안철수 의원이 계엄에 있어서는 일단 반대했던 쪽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응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씨에 대한 탈당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김문수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자격이 있나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누가 붕괴시키고 망가뜨렸습니까? 윤석열이고 네. 김문수 본인 스스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인데 네. 정말 같은 민주주의 네 글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라도 달리하는지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누가 대한민국 이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려 갖고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경제를 추락하게 조기 대선의 원인 만들었고 제공자가 그런데 그죠? 지금 자기 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유튜버들만 얘기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말 망상병자죠. 네. 예. 저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그 사전투표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전투표제 도입한 게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네. 제대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또 대통령을 뽑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정치인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 참여할 수 있을까? 예.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참다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의 자세인데 사전투표제가 거의 지금 40% 50% 투표하는 네, 맞습니다. 겁니다. 예. 사전투표율에 50%를 투표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의 사전투표제를 참정권을 제한하겠다. 뭐 이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대법원이랑 똑같은 사실은. 거죠. 왜 예. 자기들이 간섭을 해? 예. 국민들은 사전투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투표 못하신 분들도 투표하고 네. 자기의 뜻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사전투표제를 더 활성화시킬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네. 뭐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데 정말로 시대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국민의 염원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네.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을 수락 연설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안철수 전 후보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죠. 맞는데 문제는 그 양반이 힘이 없어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한들 네. 아마 안 들어줄 겁니다. 안 뭔가 들어줄 이렇게 것이다. 좀 힘을 비축을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한동훈하고 같이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정치인들이나 원외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 함께 좀 세력화를 해서 주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철수의 정치 형태를 보면 그냥 혼자 떠들고 말면 말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네. 그런 정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냥 거의 안 들을 거예요. 뭐 국힘 내부의 그 분위기를 보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윤석열 씨를 탈당시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자, 한덕수 전 총리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첫날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화제가 된 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작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 국가 기념일이거든요. 5.18은.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부른 게 이제 한 3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 아직도 이렇게 광주 사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자기가 광주에 가서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진 민주화 운동인지를 알고 나갔을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이지 않습니까? 네.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를 했고 예. 그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서 애국적인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한덕수는 비상계엄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동조했다라고까지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명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광주에 가서 네. 광주 사태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나는 호남 사람이 얘기하고 네. 전혀 역사의식이 없는 네. 그냥 막 내뱉는 거죠. 그리고 네. 정말 그 저차원적인 지역 감정에만 호소하는 나도 호남에서 태어났으니 호남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호남 사람이라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뜻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네. 광주의 정신이 뭔지 네. 광주의 아픔이 뭔지 광주 시민들이 왜 절절히 민주화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메시지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호남 사람이란 이유로 마치 표의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거기 가서 좀 연출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연출이죠. 예, 뭐 잘 준비되지 못한 뭐 그런 어설픈 그런 뭐 샤우팅 같기도 한데요. 예. 정말 내가 보면 한덕수의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지 않는가. 철림이 내란범 한덕수가 5.18 민주묘역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중에서 단일화가 잘 진행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누가 돼도 근데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뭐 보수든 진보든 뭐 3당 합당도 있었고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도 있었고 DJP 연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뭐 이준석, 뭐 안철수 이런 단일화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단일화의 배경을 보면 다 지지 기반이 지역별로 계층별로 이념 성향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하나 합쳐서 1은 안 되더라도 1.5 정도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그냥 윤석열 아바타예요. 그렇죠. 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다 두 분 다 나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이 새로운 시대, 이 변화가 빠른 대전환의 시대에 무슨 대응을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저는 역대 최악의 단일화 정치 될 과정이 것이다. 아닌가. 예, 전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 그래서 네. 단일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설령 되더라도 네. 뭐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받거나 큰 시너지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얘기가 이제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대선 이슈 때문에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잠깐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야기인데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 샤넬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인삼주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디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저번에 왜 이제 디올백 받았을 때 그때는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처분됐죠. 이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뭐 디올백 무혐의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도 수사 안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명태균 관련 건도 아직 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검찰이 원죄가 많은 거죠. 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검찰만 모른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다 알고 언론이 다 아는데 그럼 검찰은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검찰 해체를 얘기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정말 다음 정부에 있어서는 정말 수사권을 뺏자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현재까지는 약간 뭐 좀 소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다시 네. 말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원죄를 조금이나마 좀 점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약간의 그 제스처 뭐 이런 정도의 현재는 스텝이 아니겠느냐. 맹탕 수사일 수도 있다. 현재는 왜냐하면 예. 검찰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 청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네.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나 구속에 대해서
반대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무조건 항소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네. 그게 검찰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예, 예. 전혀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자기들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뭔가 세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자기들에게 닥쳐올 어둠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는 거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정도로 현재까지는 네, 네.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완벽하게 건진법사 게이트로 된 것 같고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명태균 것도 벌써 김건희- 작년 네. 뭐 9월, 10월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소환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걸로 좀 제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그다음에 견진 법사 또 등등 계속 나올 텐데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언론사에 많은 제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팩트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화 근대화를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축적된 시스템이 있어요. 각 예. 영역별로. 네. 그건 존중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리고 본인의 사적 이익과 정권 유지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뭐 해외 갈 때 자기 뭐 원하는 사람 데려가고 예. 자기 뭐 안전 기사 쓰면 비행기도 안 태우고 뭐 등등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제보와 불법과 비리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네. 터지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지금의 검찰이 그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특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마련이 됐고 그 정권의 2인자였던 자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생톡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